썩 나가라. 자식도 못 보는 계집이 이 집에 무슨 면목으로 붙어 있느냐? 설이 내린 새벽, 정실 며느리가 보따리 하나 들고 소슬대문 밖으로 떠밀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겠다며 다른 여인을 들여 아이를 보게 하려 했습니다. 26,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여인의 발 앞에 때 묻은 거지아이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민 흙투성이 손이 훗날 고을 전체를 뒤바꾸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내포 땅 깊숙한 곳에 송촌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가 바로 윤진사 댁이었지요. 대대로 글 있는 집안이라 하여 송촌 사람들은 그 집 소슬대문 앞을 지날 때면 절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집 맏며느리가 바로 해주댁이었지요. 해주 땅에서 시집 왔다 하여 사람들은 그저 해주댁이라 불렀지요. 나이는 26, 얼굴은 희고 눈매가 서글서글하여 누구라도 한 번 보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댁은 손이 참 곱기도 하지. 곱기만 한가. 마음 씀씀이가 더 곱지. 동네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해주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운 사람에게 하늘은 어찌 그리 모진 짐을 지웠는지요. 혼이 난 지 5, 해가 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윤석영이 지난 가을 갑작스레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지요. 여보, 약을 더 지어 올까요? 아니요. 그보다 가까이 와 앉으시오. 내 긴히 할 말이 있소. 서경은 마른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해주댁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지요. 내가 그동안 송촌과 인근 고을 약방 여럿에 적잖은 돈을 빌려주었소. 약방에요. 그렇소. 환란의 약을 못 구하는 백성이 없도록 약재 미천을 대준 것이요. 받을 돈이 자그마치 1000냥이 넘는다오. 해주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냥이라면 송촌 땅을 절반은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르오. 오직 임자만 알아두시오. 혹여 내가 잘못되거든 그 돈으로 임자가 굶지 않게 하시오. 그런 말씀 마세요. 곧 일어나실 텐데요. 하지만 서경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게요. 부디 이 말을 잊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해주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경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희미하게 웃었지요. 임자를 만나 내 한 세상 복을 누렸소. 미안하오. 먼저 가서. 여보, 받을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특히 정현이에게는 더더욱. 알겠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방님이 아우인데요. 서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지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는 법이요. 내 아우라 하여 다를 것 없소. 부디 조심하시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사흘 뒤 윤석영은 끝내 눈을 감고 말았지요. 해주댁은 사흘 밤낮을 곡기를 끊고 울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지요. 하지만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모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바람이 불어닥쳤지요. 바람을 몰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동생 윤정현이었지요. 서경에게는 정현이라는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형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시부모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난 터라 형이 죽고 나자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정현이 되었지요. 정현은 얼굴은 번듯하고 말씨는 점잖았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지요. 형의 사무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현은 형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방님. 정연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후사 없이 떠나셨으니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형수님 슬하에 아이가 없으니 다른 여인을 들여 형님의 대를 잇고자 합니다. 형수님께서는 안채 큰 방을 비워주시지요. 해주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씨바지를 드리겠다는 말이었지요. 그것도 남편이 묻힌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말이지요. 서방님, 그것은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도리라니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리지요. 저는 죽은 지아비의 아내입니다. 그분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해주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연의 미간이 꿈틀거렸지요. 형수님, 고집을 부리실 일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니라 도리입니다. 끝내 그러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연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해주댁을 향한 시댁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지요. 밥상은 점점 초라해졌고 종들마저 해주댁을 함부로 대했지요. 마님 소리 들을 날도 얼마 안 남았지 뭐. 쉿, 누가 듣겠네. 부엌 어귀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해주댁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해주댁은 입을 꾹 다물고 견뎠지요. 죽은 남편을 생각하면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연은 끝내 형수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여봐라, 형수님 짐을 꾸려라. 친정으로 돌려보내 드려라. 서방님, 형수님, 이 집은 더 이상 형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곱게 나가실 때 나가시지요. 해주댁은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이라 한들 이미 오래전에 몰락하여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것을 정연이 모를 리 없었지요. 알면서도 내쫓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정녕 이러실 겁니까? 형수님이 자초하신 일입니다. 정연은 끝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주댁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소슬대문 밖으로 떠밀려 놨지요. 썩 나, 자식도 못 보는 계집이 이 집에 무슨 면목으로 붙어 있느냐.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매정하던지 해주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막막할 따름이었지요. 해주댁은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가도 갈 곳이 없었지요. 친정은 진작에 풍비박산이 났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뒤였지요. 하늘 아래 혈혈단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였지요. 그렇게 한나절을 걸어 송촌 장터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길섭해 주저앉고 말았지요.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눈앞이 다 아득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지요. 때에 저러 새까만 누더기를 걸친 거지 아이였지요. 나이는 12엇이나 되었을까요. 머리는 더벅더벅 헝클어졌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두 눈만은 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해주댁을 내려다보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지요. 꼬깃꼬깃한 보리 주먹밥 한 덩이였지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해주댁은 흠칫 놀라 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요. 그냥 더벅이라고 불러요. 다들 그렇게 불러요. 아이는 씩 웃었습니다. 이가 하얗게 드러나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이걸 어찌 나를 주느냐. 내가 먹어야지. 아주머니가 더 배고파 보여서요. 저는 그래도 종일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아주머니는 그러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 말에 해주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 제 한 끼가 간절한 거지 아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밥을 내미는 것이었지요. 시댁에서는 그토록 모진 대접을 받았는데 길바닥에 거지 아이가 도리어 따뜻한 손을 내밀다니요. 해주댁은 차마 그 주먹밥을 받을 수 없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내 것이니 내가 먹어라.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더벅은 기어이 주먹밥을 해주댁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 온기가 어찌나 사무치던지 해주댁은 그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지요. 대문 밖으로 쫓겨날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더벅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 해주댁은 눈물을 훔치며 그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보리밥은 딱딱하고 거칠었지만 그날 해주댁이 먹은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지요. 더벅은 해주댁이 밥을 먹는 동안 곁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옷차림을 보니 양반댁 마님 같은데요. 이제는 마님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주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단다.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양반댁 마님을 누가 쫓아내요?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단다. 더벅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저랑 같이 다녀요. 저는 갈 데도 없고 얼매인 데도 없거든요. 혼자보다 둘이 나아요. 해주댁은 그 말에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거지 아이가 갈 곳 없는 양반댁 과부를 거두겠다는 것이었지요.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듯한 말이었지요. 너는 부모도 없느냐? 아버지가 계셨는데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떠돌이 약재 행상이셨거든요. 이 장 저 장 따라다니면서 약초도 팔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어요. 약재 행상이라. 네, 아버지가 장부를 못 적으셔서 제가 다 외웠어요. 누가 얼마 빌렸고 누가 얼마 갚았고 그런 거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거든요. 해주댁은 그 말을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영특한 아이로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훗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때는 정녕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이 뭐예요? 해주댁이라고 부르렴. 다들 그렇게 부른단다. 해주댁 아주머니.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아주머니 지킬게요. 더벅은 제법 의젓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12살 거지 아이의 그 말이 어쩐지 해주댁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기이한 동행이 시작되었지요.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었지만 그 만남이 송촌고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주댁과 더벅은 그날부터 함께 길 위를 떠돌았지요. 낮에는 장터를 돌며 끼니를 구하고 밤에는 빈 헛간이나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잤지요. 양반댁 마님으로 곱게 자란 해주댁에게는 하루하루가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벅이 곁에 있어 그나마 견딜만 했지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저 집은 인심이 후해요. 더벅은 송촌 장터의 골목골목을 제 손바닥처럼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 밥을 잘 주는지, 어느 떡집이 파장 무렵의 떡을 나눠주는지 모르는 것이 없었지요. 너는 이 장터를 어찌 그리 잘 아느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다 외웠죠. 저는 한 번 본 길은 안 잊어버려요. 과연 더벅은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떡집 노파가 떡값을 세마다 그만 헷갈려 쩔쩔맸는데 더벅이 곁에서 척척 셈을 맞춰 주었지요. 할머니 찹쌀떡 7에 1개 2푼이면 14푼이고요. 인절미 5에 1개 석푼이면 15푼이에요. 합쳐서 29푼이요. 아이고, 이 녀석 셈이 빠르기도 하지. 노파는 신통하다며 떡 2개를 더벅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더벅은 그 떡을 냉큼 해주댁에게 가져왔지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내가 먹지 그러느냐. 저는 아까 하나 먹었어요. 아주머니 드시라고요. 해주댁은 그 마음이 고마워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리도 속이 깊을까 생각하니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그날 장터에서는 작은 소동도 하나 있었지요. 한 비단 장수가 좌판을 버려놓고 손님과 값을 흥정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셈이 맞지 않아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요. 아니, 비단 석자의 값이 어찌 이리 나온단 말이오. 나를 속이려는 게요? 속이다니요, 손님. 제가 셈을 했는데 분명 맞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데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더벅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 비단이 한 자의 닷돈이면 석자는 한 냥 닷돈이에요. 그런데 아저씨는 두 냥을 부르셨잖아요. 닷돈을 더 받으려 한 거예요. 비단 장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함부로 제가 틀렸어요? 다시 세어보세요. 손님이 다시 셈을 해보더니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이 아이 말이 맞네. 이보시오. 장수 양반, 어린아이한테 망신을 당하다니. 구경꾼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단 장수는 머쓱해져 슬그머니 좌판을 접었지요. 세상에 저 거지 아이 셈이 귀신 같네. 그러게 말일세. 어느 집 아인지 영특하기도 하지. 사람들이 더벅을 두고 한마디씩 했습니다. 해주댁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깜짝 놀랐지요. 저 어린 것이 어쩌면 저리 셈이 빠를까 그저 신통할 따름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을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주댁은 문득 옛 친정 노복이었던 전박이 생각났지요. 전박은 해주댁의 친정이 몰락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일하던 늙은 종이었지요. 친정이 풍비박산 난 뒤로 송촌 인근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더버가 혹시 전박이라는 노인을 아느냐? 머리가 희끗하고 왼쪽 눈가의 점이 큰 노인이란다. 전박 영감님이요? 알죠. 저 너머 갈머리 마을 박 부자네 머슴이잖아요. 정말이냐? 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더벅은 앞장서서 갈머리 마을로 해주댁을 안내했습니다. 과연 박 부자네 행랑채에 전박이 있었지요. 전박은 해주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아씨 아니십니까? 우리 작은 아씨. 전박은 해주댁이 어릴 적부터 업어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주댁을 작은 아씨라 불렀지요. 전박이 자네 그동안 무고했는가? 무고하다 마다요. 그런데 아씨, 어찌 이런 행색으로. 전박은 해주댁의 초췌한 모습에 그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해주댁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지요. 남편을 잃은 일, 시동생이 씨바지를 드리려 한 일, 그것을 거부하다 빈손으로 쫓겨난 일까지. 전박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못된 놈이 다 있습니까? 윤정현 그자가 그만하게 다 지난 일일세. 지난 일이라니요. 아씨가 이리 고생하시는데요. 전박은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머슴의 처지에 무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가슴만 칠 따름이었지요. 전박은 그날 밤 행랑채 한 구석에 해주댁과 더벅이 묵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 부자에게 사정에 며칠 묵게 해달라 청을 넣은 것이었지요. 오랜만에 지붕 밑에서 자게 된 해주댁은 전박과 마주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씨, 친정 어른들 생각나시지요? 그럼 생각나고 말고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시절 아씨 댁이 어떤 댁이었습니까? 전박은 옛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해주댁의 친정은 본래 송촌에서 멀지 않은 고을의 양반가였지요. 다만 벼슬길과는 연이 닿지 않아 가세가 차츰 기울었지요. 그러다 해주댁의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살림을 일으켜 보겠다며 약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고 그것을 말려 약방에 대주는 일이었지요. 양반 체면의 장사가 웬 말이냐는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그 덕에 한동안은
살림이 폈지요. 아씨도 어릴 적에 약초를 잘 아셨지요. 마당에 약초를 널어 말리면 이건 무슨 약초고 저건 무슨 약초고 척척 맞히셨잖습니까? 그랬지. 아버님이 약초밭에 데리고 다니시며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해주댁은 아련한 눈빛으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약초 지식이 훗날 제 삶을 일으킬 미천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쩌다 그 좋던 살림이 기울었는가. 아씨도 아시다시피 큰 흉년이 2해 잇따라 들지 않았습니까? 약초밭이 다 말라 죽고 빌려준 돈도 못 받고 그렇게 무너진 거지요. 전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주댁의 가슴에도 묵직한 슬픔이 내려앉았지요. 아씨, 그래도 그 시절 아씨댁 약재는 인근에서 제일로 쳤습니다. 아씨 할아버님이 약초 보는 눈이 어찌나 밝으셨는지 같은 약초라도 어느 산 어느 자리에서 캔 것이 좋은지 척척 아셨지요. 그래, 나도 그 이야기는 어머님께 들었네. 아씨도 그 피를 물려받으신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약초를 그리 잘 아셨으니까요. 전박의 말에 해주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 몸 어딘가에 할아버지의 그 안목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전박이, 자네 혹시 우리 친정 약재를 받아가던 약방들을 기억하는가? 그럼요. 송촌의 재생당, 갈머리의 보화당, 그리고 읍내에 큰 약방 몇 군데가 있었지요. 다 아씨댁 약재라면 두말 않고 받아갔습니다. 그랬구나. 해주댁은 그 이름들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훗날 그 약방들이 제 삶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얽힐지 그때는 알지 못한 채로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더벅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손으로 빗자루를 든 것이었지요. 더벅아, 그건 어찌 내가 하느냐. 신세 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공짜로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벅의 말에 전박이 허허 웃었습니다. 그놈 참 거지치고는 속이 알차구나. 제가 거지지만 도리는 알아요. 영감님. 그 말에 해주댁도 전박도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어보는 웃음이었지요. 하지만 박 부자네 신세를 마냥 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며칠 지나자 박 부자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전박이, 자네 식객들 언제까지 둘 셈인가? 우리도 살림이 빠듯하네. 박 부자가 슬며시 한마디 던졌습니다. 전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아씨, 송구합니다. 박 부자 양반이 저리 말하니, 아닐세. 우리가 떠나야지. 그동안 신세 많이 졌네. 해주댁은 더 폐를 끼칠 수 없어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다시 막막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넓은 세상에 두 사람이 발뻗고 누울 곳 하나가 없었으니까요. 아주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살 길이 생길 거예요. 더벅이 해주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막막한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지요. 전박은 떠나는 두 사람의 손에 주먹밥 몇 덩이와 엽전 몇 푼을 쥐어 주었지요. 아씨, 이거라도 가져가십시오.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고맙네, 전박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무슨 은혜식이나요. 부디 몸성이 지내십시오. 꼭 다시 뵙겠습니다. 전박은 두 사람이 마을 어귀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늙은 머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마을을 벗어나 한참을 걷던 더벅이 문득 입을 열었지요. 아주머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구나. 그럼 제가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무슨 생각이냐? 더벅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읍내에 큰 약재 도가가 하나 있어요. 봉구 영감님이라고 약재 장사로 크게 성공한 분이거든요. 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 영감님 밑에서 잔심부름을 하셨어요.
거기 가면 혹시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약재 도가라. 해주댁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약재라면 제가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었지요. 어쩌면 그곳에서 살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 가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겠느냐. 네, 제가 길을 알아요. 따라오세요. 더벅은 신이 나서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가는 길이 멀고 험했지만 어쩐지 마음만은 가벼웠지요. 막막하던 앞날의 작은 희망 하나가 생긴 까닭이었지요.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읍내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지요. 봉구의 약재 도가는 과연 큰 집이었지요. 넓은 마당에는 온갖 약재가 멍석 위에 널려 말라가고 있었고 일꾼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약재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 어릴 적 친정집 마당을 떠올리게 했지요. 해주댁은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아련해졌지요. 여기에요, 아주머니. 봉구 영감님 댁이요. 더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약재를 살피던 봉구가 두 사람을 발견했지요. 봉구는 환갑이 가까운 노인이었지요. 허연 수염의 인상은 후덕했지만 눈빛만은 매서운 데가 있었습니다. 너는 죽은 행상 아들이 아니냐? 그래, 더벅이라 했지. 네, 영감님. 절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다마다 내 아비가 참 성실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곁에 부인은 뉘신가? 봉구의 눈길이 해주댁에게 옮겨갔습니다. 해주댁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폐를 끼치게 되어 송구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일자리라. 봉구는 해주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몸가짐에는 어딘가 양반가의 기품이 배어 있었지요. 부인, 약재를 다뤄본 적이 있소. 어릴 적 친정에서 약초를 보고 자랐습니다. 조금은 압니다. 조금이라. 봉구는 시험 삼아 마당에 널린 약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해주댁은 그것을 받아 들고 코에 가져가 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뿌리의 결을 가만히 만져보았지요. 이것은 당귀입니다. 그런데 햇볕에 너무 오래 말려 약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늘에 말려야 향이 살아납니다. 봉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연 그 당귀는 일꾼이 실수로 볕에 너무 오래 둔 것이었지요. 이거 보통이 아니로군. 그럼 이건 어떻소? 봉구는 다른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해주댁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답했지요. 이것은 백출인데 묵은 것과 햇것이 섞였습니다. 묵은 것은 빛이 거뭇하고 햇것은 희끄무레하지요. 골라내야 제 값을 받습니다. 봉구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약재상 노릇 40년에 이만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부인,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봉구는 이번엔 한쪽 구석에 따로 쌓아둔 약재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도무지 무엇인지 몰라 손도 못 대고 있던 것이었지요. 저것은 멀리 강계 땅에서 들여온 것인데 아무도 갈무리할 줄을 모르오. 부인은 알겠소. 해주댁은 그 더미로 다가가 약재를 살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것은 산삼 비슷하나 산삼은 아닙니다. 더덕도 도라지도 아니지요. 이것은 만삼이라 하는 것으로 기운을 북돋우는 데 쓰입니다. 다만 습기를 머금으면 금세 곰팡이가 슬어 지프로 켜켜이 싸서 바람 잘 드는 곳에 매달아야 합니다. 봉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것이오. 내 평생 만삼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처음 보오. 봉구의 얼굴에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대체 네 집안 사람이요? 해주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이 본래 약재를 다루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은 몰락하여 이름을 대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몰락한 약재 집안이라 봉구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쳐갔지만 해주댁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봉구는 두 사람에게 행랑채 한 칸을 내어주었지요. 우선 며칠 묵으면서 일을 거들어 보시오. 쓸만하면 품삯을 쳐드리리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해주댁은 그날부터 약재 고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과연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어떤 약재가 좋고 나쁜지, 어떻게 말리고 갈무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었지요. 일꾼들이 며칠 걸려 골라낼 일을 해주댁은 한나절 만에 해치웠습니다. 부인 솜씨가 참으로 놀랍소. 우리 도가의 복덩이가 굴러들어 왔구려. 봉구는 흡족해하며 해주댁을 점점 더 미더워했습니다. 더벅도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지요. 도가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거들었지요. 영감님, 지난달에 재생당에서 가져간 약재가 42근이고요. 보화당이 35근이에요. 값으로 치면 재생당이 6냥 2돈, 보화당이 단양 1돈이요.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장부도 안 보고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져요. 제 머릿속에 장부가 통째로 들어있거든요. 봉구는 더벅의 그 비상한 기억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허허, 이 녀석. 내 아비가 장부를 못 적어 늘 너를 데리고 다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네, 아버지가 빌려주고 받을 거 다 제가 외웠어요. 누가 얼마 꿔 갔고 언제 갚기로 했고 한 푼도 안 틀려요. 봉구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해주댁의 가슴은 어쩐지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약방들에 빌려준 돈, 그 1000냥이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던 남편의 당부가 있었기에 해주댁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한편 봉구는 해주댁이 일하는 모습을 볼수록 마음이 점점 끌렸지요. 하루는 약재를 손질하는 해주댁 곁에 다가와 슬쩍 물었지요. 부인, 친정이 약재를 다뤘다 했는데 어느 고을이었소? 거론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송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지말이었습니다. 봉구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양지말이라는 이름에 무언가 깊은 기억이 떠오른 듯한 얼굴이었지요. 양지말이라. 그곳에 혹 약초로 이름난 어른이 계시지 않았소. 인심후하기로 소문난 분 말이오. 제 할아버님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약초로 인근에 이름이 좀 나셨지요. 봉구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캐묻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만 한 번 내쉬었지요. 아니요. 그저 옛 생각이 나서 그랬소. 해주댁은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여겼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봉구의 가슴 속에 어떤 묵은 사연이 잠들어 있는지 그때는 알 길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봉구의 도가에서 지낸 지 보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요. 송촌의 윤진사댁, 그러니까 해주댁을 내쫓은 시댁에 관한 소문이었지요. 이복에 송촌 윤씨네 둘째가 요새 아주 펄펄 날아다닌다더군. 윤정현이 말인가. 그래, 죽은 형 재산을 다 차지하고는 인근 약방들을 들쑤시고 다닌다지 뭔가. 약재 도가에 드나드는 장사꾼들이 주고받는 말이었습니다. 해주댁은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약방들을 들쑤시고 다닌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약방은 어찌 들쑤신다는 게요? 해주댁이 조심스레 묻자 장사꾼이 혀를 찼습니다. 아, 글쎄, 죽은 형이 약방들에 빌려준 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차용증을 다 걷어들이고 있다지 뭐요.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게지. 해주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약방에 빌려준 그 돈, 오직 저만 안다던 그 돈을 정현이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그리고 차용증을 걷어들인다니 그것은 또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해주댁의 머릿속이 어지러이 돌아갔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 해주댁은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죽은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자꾸만 귓전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던 그 말. 특히 정연에게는 더더욱 조심하라던 그 말이 말이지요. 아주머니, 잠이 안 오세요? 곁에서 자던 더벅이 부스스 일어나 물었습니다. 더벅아, 너 혹시 죽은 내 아버지가 일하던 약방일을 기억하느냐? 약방일이요. 그럼요. 아버지가 약재 대주던 약방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다 기억해요. 해주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모든 것에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버가, 혹시 내 아버지가 윤진사댁, 그러니까 윤석영이라는 어른과 거래한 일을 아느냐? 더벅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영 어른이요? 알아요. 그분이 약방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우리 아버지가 그 심부름을 다 하셨거든요. 어느 약방에 얼마를 빌려주고 차용증을 어디다 맡기고 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해주댁은 그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어느 약방에 얼마를 빌려줬는지도 아느냐? 그럼요. 재생당에 200냥, 보화당에 150냥, 읍내 회춘당에 300냥. 다 외워요. 한 푼도 안 틀려요. 해주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1000냥, 오직 저만 안다던 그 돈의 내막을 이 어린 것이 통째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아이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버가, 그 말 다른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그런데 아주머니, 왜 우세요? 또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다. 내가 너무 기특해서 그런단다. 해주댁은 더벅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거지 아이가 어쩌면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단 하나의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정연이 차용증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곧 죽은 형의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해주댁 자신과 이 어린 더벅뿐이었지요.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해주댁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정연이 죽은 남편의 차용증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 돈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해주댁에게는 그것을 막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쫓겨난 과부의 몸으로 무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더버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돈은 본래 죽은 내 어른이 백성을 위해 빌려준 것이고 정연이 그것을 가로채려 하는데 막을 길이 없구나. 아주머니,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란다. 그것은 죽은 지아비의 뜻이 담긴 돈이야. 정연이 제 욕심으로 가로채게 둘 수는 없다. 더벅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약방들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제가 누가 얼마 빌렸는지 다 아니까 약방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차용증을 정연이 다 걷어갔다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더벅이 빚내역을 외운다 한들 그것을 증명할 문서가 없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연은 양반이요. 재력가인데 쫓겨난 과부와 거지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해주댁은 막막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버가, 솔직히 나는 두렵구나. 정연은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가 아니냐.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화를 입을까 무섭다. 아주머니, 그래도 옳은 일이잖아요. 죽은 어른이 좋은 일 하라고 빌려준 돈을 나쁜 사람이 가로채게 두면 안 되죠. 12살 아이의 그 말이 해주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인 제가 두려워 망설이는데 어린 것이 도리어 옳고 그름을 또렷이 가리는 것이었지요.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도리어 당하기 십상이야. 힘을 기른 다음에 나서야 한다. 힘이요? 어떻게 길러요? 우선 우리가 먹고 살 길부터 마련해야지. 발붙일 곳도 없이 어찌 큰일을 도모하겠느냐. 해주댁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당장 정현과 맞붙기보다 먼저 제 두 발로 단단히 서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지요. 그때 곁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봉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무슨 근심이 그리 깊소? 며칠째 얼굴이 어둡구려. 해주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봉구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동안 보아온 봉구는 인정 많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해주댁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남편이 약방들에 1,000냥이 넘는 돈을 빌려준 일, 그것을 시동생 정연이 가로채려 차용증을 걷어들이는 일, 그리고 더벅이 그 빚 내역을 통째로 기억하고 있다는 일까지 말이지요. 봉구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윤정현 그자 내 익히 들어 알고 있소. 약재 도가에도 몇 번 드나들었는데 셈이 박하고 인심이 사납기로 유명한 자요. 영감님께서도 아시는군요. 알다마다. 그런데 부인, 그 돈을 정녕 되찾고 싶소. 되찾고 싶습니다. 그것은 죽은 지아비의 뜻이 담긴 돈입니다. 또 그 돈을 빌려간 약방들도 정연 같은 자에게 시달리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봉구는 한참을 말없이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부인, 내 한 가지 묻겠소. 부인 친정이 양지말에 그 약초 어른 댁이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어른께서 살아생전 가난한 약재 행상 하나를 거두어 미천을 대주신 일이 있소. 그 행상이 누군지 아시오? 해주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구의 눈에 어느새 물기가 어렸지요. 그게 바로 나요. 40년 전 나는 빈털터리 약재 행상이었소. 그때 부인의 할아버님께서 나를 거두어 약재 미천을 대주시고 장사를 가르쳐 주셨소. 그 덕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게요. 해주댁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연이. 나는 늘 그 은혜를 갚고 싶었으나 그 댁이 몰락해 뿔뿔이 흩어진 뒤로는 갚을 길이 없었소. 그런데 이렇게 그 댁 손녀를 만나다니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 봉구는 해주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 내 그 빚을 갚으리다. 부인이 다시 일어서도록 내가 미천을 대드리겠소. 약재 장사로 보란 듯이 제기하시오. 해주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 아래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신세에 이렇게 든든한 은인이 나타날 줄이야. 죽은 할아버지가 베푼 선행이 40년을 돌아 손녀에게 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 정연이 차용증을 다 걷어가면 그 돈은 영영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주댁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그 일은 차차 방도를 찾읍시다. 우선은 부인이 자립할 발판을 마련하는 게 먼저요. 봉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섣불리 정현과 맞붙기보다 먼저 힘을 기르는 것이 옳다고 보았지요. 더버가, 너는 그 빚 내역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언젠가 그것이 큰 힘이 될 게야. 네, 영감님. 제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뒀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더벅은 제 머리를 톡톡 두드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도록 앞이를 의논했지요. 해주댁은 봉구의 미천으로 작은 약재 좌판부터 시작하기로 했지요. 어릴 적부터 갈고 닦은 약초 안목이 있으니 못할 것이 없었지요. 아주머니, 우리 이제 진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 더버가. 우리 둘이서 한번 일어서 보자꾸나. 네, 제가 셈은 다 할게요. 아주머니는 약초만 고르세요. 두 사람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막막하던 앞날에 드디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이튿날 새벽 해주댁은
봉구가 내어준 약재를 지고 송촌 장터로 향했지요. 돌이켜보면 불과 한 달 전 빈손으로 쫓겨나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장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지요. 어깨에는 약재가 있었고 곁에는 더벅이 있었으며 가슴에는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이 있었지요. 자, 더벅아, 시작해보자. 네, 아주머니. 해주댁은 장터 한 구석에 약재를 펼쳐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웬 안악이 약재를 다 판 후 행색을 보아하니 떠돌이 같은데 약재가 멀쩡하겠나. 사람들은 미덥지 않은 눈초리로 좌판을 흘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노인이 기침을 쿨럭이며 다가왔지요. 여보시오, 기침에 좋은 약재가 있소. 있습니다, 어르신. 잠깐 앉아보세요. 해주댁은 노인의 얼굴빛을 살피고 맥을 짚듯 손목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어르신은 폐가 마르고 열이 있으십니다. 마른 기침이 오래 가셨지요? 아니, 그걸 어찌 아시오? 이 도라지와 맹문동을 함께 다려 드세요. 사흘이면 한결 나으실 겁니다. 해주댁은 약재를 정성껏 싸서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값도 다른 약방의 절반밖에 받지 않았지요. 사흘 뒤 그 노인이 다시 좌판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신통하구려. 그 약을 먹고 기침이 뚝 멎었소. 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소이다. 과연 그날부터 좌판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약재가 좋고 값도 싸다며? 저 아주머니가 약초를 귀신같이 본다더라. 입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해주댁의 좌판은 송촌 장터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벅은 곁에서 셈을 도맡았지요. 누가 무엇을 얼마어치 샀는지 한 푼도 틀리지 않고 척척 세매냈지요. 아주머니, 오늘 하루 단양 석돈 벌었어요. 어제보다 한 냥이나 늘었어요. 그래, 우리 더벅이 셈 덕분이구나.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좌판 장사가 자리를 잡아가자 봉구가 하루는 해주댁을 불렀지요. 부인, 이제 좌판만으로는 답답하지 않소. 내 도가 한 켠을 내어줄 터이니 거기서 제대로 약재를 다뤄보시오. 영감님, 그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어찌, 은혜는 무슨, 부인 솜씨면 내 도가에도 큰 보탬이 돼요. 게다가 부인 할아버님 은혜에 비하면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봉구는 한사코 사양하는 해주댁의 손에 도가 한 켠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부인, 이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자는 게요. 우리 손잡고 이 약재 장사를 크게 키워봅시다. 해주댁은 그 마음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날 이후 해주댁은 봉구의 도가에서 본격적으로 약재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좌판에서 갈고 닦은 안목에 봉구의 오랜 거래처가 더해지니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지요. 멀리 읍내에서까지 해주댁의 약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송촌의 약초 보는 눈이 신통한 안악이 있다더라. 그 집 약재는 틀림이 없다지 아마. 해주댁의 이름은 차츰 인근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해주댁은 들뜨지 않았지요. 밤이면 더벅을 곁에 두고 죽은 남편의 빚내역을 하나하나 되짚었지요. 더벅아, 제 생당이 200냥이라 했지. 네, 제 생당 200냥, 보화당 150냥, 회춘당 300냥, 그리고 갈머리, 인수당 100냥에 송촌 광재당 150냥이요. 다 합치면 900냥이에요. 900냥이라. 해주댁은 그 숫자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정연이 가로채려는 그 돈의 진실을 밝히고 말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해주댁은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댁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2해가 지났지요.
그동안 해주댁의 약재 장사는 몰라보게 번창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좌판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송촌 읍내에 번듯한 약방 하나를 차릴 만큼 살림이 폈지요. 약방 이름은 회생당이라 지었습니다. 죽었던 살림을 다시 살린다는 뜻이었지요. 마님, 오늘도 손님이 문전성시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해주댁을 다시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쫓겨난 과부가 제 힘으로 다시 마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었지요. 회생당이 이름을 떨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읍내의 큰 약재상이 회생당에 시비를 걸어왔지요. 떠돌이 안하기 약방을 차렸다더니 약재 값도 제대로 못 매기는 것들이 무슨 약방이냐. 그 약재상은 일부러 까다로운 약재 한 짐을 들고 와 값을 매겨보라며 비웃었습니다. 자, 이 약재가 도합 얼마어치인지 한번 맞춰보아라. 틀리면 회생당 간판을 떼어야 할 것이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그러자 더벅이 척 나섰지요. 제가 해볼게요. 당귀 12근에 한 근 2돈이면 2냥 넉돈, 천국 8근에 한 근 석돈이면 2냥 넉돈, 백출 15근에 한 근 2돈이면 석냥, 도합 7냥 8돈이요. 그리고 아저씨, 이 천궁은 묵은 게 섞여서 제값 못 받아요. 2돈은 빼야 맞아요. 약재상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과연 셈도 정확하거니와 묵은 약재를 섞은 것까지 들통이 난 것이었지요. 이놈이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셈으로 졌네 그려. 저 집 아들 셈이 귀신이라더니 헛소문이 아니었구먼. 구경꾼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약재상은 망신만 당하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지요. 그 일이 소문나면서 회생당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더벅도 그새 부쩍 자랐지요. 12살 거지 아이가 어느덧 14살 의젓한 소년이 되었지요. 여전히 셈은 귀신 같았고 회생당의 살림을 도맡아 꾸려 나갔습니다. 더벅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아라. 네, 어머니. 어느새 더벅은 해주댁을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해주댁이 먼저 그리 부르라 한 것이었지요.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구나. 너만 좋다면 말이다. 해주댁이 그 말을 꺼냈을 때 더벅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라 부를 사람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너는 이제 내 하나뿐인 아들이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사이였지요. 그날 밤 더벅은 잠든 해주댁의 곁에서 가만히 손을 모았지요. 하늘님,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린 더벅의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잠결에 그 말을 들은 해주댁은 돌아누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제게는 둘도 없는 보배가 된 것이었습니다. 봉구도 그동안 친자식처럼 두 사람을 보살폈지요. 봉구의 딸 초롱이도 해주댁과 자매처럼 가까워졌지요. 초롱은 19꽃다운 처녀로 마음씨가 곱고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언니, 오늘 새로 들어온 약재 좀 보세요. 강계에서 온 거래요. 어디 보자. 오, 이건 상품이로구나. 잘 갈무리하면 좋은 값을 받겠다. 해주댁과 초롱은 약재를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롭던 해주댁에게 초롱은 친동생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지요. 하루는 초롱이 해주댁에게 조심스레 물었지요. 언니는 옛날 일을 생각하면 밉지 않으세요? 언니를 그렇게 내쫓은 시댁 사람들 말이에요. 해주댁은 잠시 약재를 만지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찌 밉지 않겠느냐. 한때는 밤마다 이를 갈았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미움보다 더 큰 걸 알게 됐단다. 그게 뭔데요?
해주댁은 더벅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린 것이 복이 되고 거둔 것이 기둥이 되는 법이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나는 더벅이도 너희도 만나지 못했을 게다. 그러니 그 미움도 이제는 차차 내려놓으려 한단다. 초롱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댁의 그 말이 어쩐지 가슴 깊이 새겨졌지요. 봉구도 곁에서 그 말을 듣고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부인은 참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요. 그 할아버님의 그 손녀로구려. 한편 더벅은 그새 약재 보는 법도 제법 익혔습니다. 해주댁이 어깨너머로 가르친 것을 한번 보면 잊지 않으니 배우는 속도가 남달랐지요. 어머니, 이건 천궁이고 이건 백지 맞죠? 둘이 향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천궁이 더 매캐하고 백지가 더 달큰해요. 옳지, 잘 아는구나. 너는 코도 밝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더벅은 우쭐해하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회생당은 단순한 약방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는 한 식구의 보금자리가 되어갔지요. 이렇게 해주댁의 곁에는 어느새 든든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봉구라는 은인, 더벅이라는 아들, 초롱이라는 동무까지. 하늘 아래 혈혈단신이던 과부가 이제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를 만난 게 내 복이지.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해주댁은 한시도 그 일을 잊지 않았지요. 죽은 남편의 빚, 그리고 그것을 가로채려는 정현의 일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생당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다 쓰러져 가는 행색의 한 사내가 약방 문 앞에 털썩 주저앉은 것이었지요. 여기가 약을 잘 짓는다는 회생당이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시오. 사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중한병에 걸렸는데 약값이 없어 약을 못 짓고 있소. 그런데 사내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내가 본래 보화당이라는 약방을 했었소. 그런데 윤정현이라는 자가 와서 죽은 윤석영 어른께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며 약방을 빼앗아 갔소.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말이오. 해주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화당이라면 더벅이 외운 그 약방이 아닙니까? 잠깐 차용증이라 하셨습니까? 그 차용증을 보셨습니까? 보긴 봤는데 내가 그를 모르니 그자가 150냥이라 하면 150냥인 줄 알밖에요. 해주댁은 더벅을 돌아보았습니다. 더벅이 나직이 말했지요. 어머니, 보화당은 150냥이 맞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어찌 약방까지 빼앗긴단 말이냐. 사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자가 이자에 이자를 붙여 150냥이 어느새 400냥이 되었다지 뭐요. 갚을 길이 없으니 약방을 통째로 넘기라 하더이다. 그렇게 약방을 빼앗기고 나는 길바닥에 나앉았소. 해주댁은 그제야 정연의 흉계를 똑똑히 알아차렸습니다. 정연은 죽은 형의 차용증을 거둬들여 그것을 빌미로 약방들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척하면서 실은 이자를 부풀려 약방을 강탈하는 수법이었지요. 천하의 악독한 자로구나. 해주댁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백성을 위해 베푼 선의를 정연이 백성을 등쳐먹는 흉기로 바꿔버린 것이었지요. 손님, 우선 어머니 약부터 지어드리겠습니다. 약값은 받지 않을 터이니 걱정 마세요. 예, 그게 정말이요? 그럼요. 어서 어머니 병세나 말씀해 보세요. 해주댁은 사내의 어머니 병세를 자세히 묻고는 정성껏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값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요. 사내는 약 보따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회생당 마님은 참으로 부처님 같은 분이오.
은혜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보화당을 빼앗길 때의 일을 빠짐없이 기억해 두세요. 언젠가 그 일이 바로잡힐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증인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사내는 영문을 몰랐지만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소. 이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하리다. 사내가 돌아간 뒤 해주댁은 더벅과 봉구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연이 죽은 약방 주인들을 등쳐 가산을 불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길바닥에 나앉고 있단 말입니다. 부인, 드디어 결심하셨소. 그렇습니다. 영감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힘을 길렀으니 이제는 맞설 차례입니다. 해주댁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어렸습니다. 2해 전 빈손으로 쫓겨나 주저앉던 그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제는 약방을 거느린 어엿한 주인이요. 한 아이의 어머니였지요. 더버가 내가 외운 그 빚내역, 이제 그것을 쓸 때가 왔다. 네, 어머니, 저는 한 자도 안 잊었어요.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정연을 칠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연 또한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지요. 거대한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지요. 해주댁은 먼저 정연에게 약방을 빼앗긴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보화당 주인을 시작으로 회춘당, 인수당, 광제당의 옛 주인들을 만났지요. 하나같이 정연에게 약방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은 처지였습니다. 그자가 차용증을 들이밀며 이자를 부풀려 갚을 길이 없게 만들었소. 빌린 돈은 분명 100냥인데 어느새 300냥이 되어 있더이다. 사람들의 사연은 하나같이 기가 막혔습니다. 정연은 죽은 형의 차용증을 무기 삼아 인근 약방들을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빚은 그렇게 부풀려질 것이 아닙니다. 죽은 윤석영 어른께서는 이자도 박하게 매기셨고 백성을 돕고자 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찌 증명한단 말이오. 차용증은 그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연이 가진 차용증에는 부풀린 액수가 적혀 있을 터였지요. 원래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증명할 길이 도무지 없어 보였지요. 방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빚 내역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니 그게 무슨 소용이오. 종이 조각 하나 없이 기억만으로 뭘 한단 말이오. 사람들은 미덥지 않아 했습니다. 하기야 양반 정연을 상대로 거지였던 아이의 기억만 가지고 무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주댁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벅의 기억은 분명하나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당장은 증거가 없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조해 주세요. 훗날 진실을 밝힐 날이 오면 관아에 함께 나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약방 주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양반에게 맞선다는 것은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마님, 우리가 그래도 되겠소. 양반에게 대들었다가 무슨 화를 입을지. 저도 한때는 쫓겨난 과부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요. 하지만 옳은 일은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잃은 약방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해주댁의 간곡한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보화당의 옛 주인이 먼저 나섰지요. 좋소. 내 마님을 믿어보리다. 어차피 빼앗긴 몸 더 잃을 것도 없소. 나도 함께 하겠소. 나도. 하나둘 약방 주인들이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빼앗긴 자들이 마침내 손을 맞잡은 것이었지요. 해주댁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다짐했지요.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벅이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해주댁에게 달려왔지요. 어머니,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짐 보따리 하나를 어떤 절에 맡겨 두셨어요. 절의 짐을? 네, 갈머리 넘어 청룡사라는 절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맡아두라고. 나중에 윤석영 어른 댁에서 찾으러 오면 내드리라고요. 해주댁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 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느냐?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윤석영 어른 일 보실 때 늘 끼고 다니던 보따리예요. 차용증이랑 장부 같은 게 들었을 거예요. 해주댁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그 보따리 안에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몰랐지요. 더벅아, 당장 그 절로 가자. 해주댁과 더벅은 그 길로 청룡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더벅은 죽은 아비 이야기를 꺼냈지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글을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늘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제가 눈이고 귀였던 셈이에요. 그랬구나. 내 아버지가 너를 참 의지하셨겠다. 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더벅아, 너는 머리가 좋으니 언젠가 크게 될 거다. 그러니 나쁜 일에 그 머리를 쓰지 말고 옳은 일에 쓰거라. 그게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해주댁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난한 행상이었지만 아들에게 바른 마음을 물려준 훌륭한 아비였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 말씀이 옳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옳은 일이란다. 산길을 한나절이나 걸어 절에 다다랐지요. 스님, 혹시 몇 해 전에 약재 행상이 맡긴 보따리가 있습니까? 그 행상의 아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늙은 주지 스님이 더벅을 가만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그래. 그 보따리라면 잘 간수해 두었네. 주인이 언젠가 올 줄 알았지. 스님은 더벅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이걸 맡기며 그러더구나. 세상에 둘도 없이 영특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찾으러 올 거라고. 과연 내 눈빛을 보니 그 말이 맞구나. 더벅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죽은 아비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했다는 것이 사무치게 와닿은 것이었지요. 스님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더벅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종이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바로 죽은 윤석영이 약방들의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진짜 차용증 원본들이었지요. 약방 주인들이 직접 손도장을 찍은 틀림없는 원본 말이지요. 어머니, 이거예요. 이게 진짜 차용증이에요. 해주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었지요. 죽은 행상이 무심코 맡겨둔 보따리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해주댁은 그 차용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더벅이 외운 액수와 한치도 틀리지 않았지요. 보화당 150냥, 회춘당 300냥, 재생당 200냥, 정연이 부풀린 액수와는 전혀 다른 본래의 정직한 액수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것이면 정연의 흉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 해주댁은 차용증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절을 나서려는데 웬 험상궂은 사내들이 길을 막아선 것이었지요. 내년이 회생당 많이 미렸다. 윤정현 나리께서 너를 찾으신다. 해주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정연이 어떻게 알고 사람을 보냈단 말입니까? 알고 보니 정연은 진작부터 해주댁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생당이 약방 주인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것을 밀정을 통해 알아챈 것이었지요.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리 내놓아라. 사내들이 차용증 보따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해주댁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 여럿을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어머니, 더벅이 사내들에게 매달렸지만 어린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차용증 보따리를 빼앗아 달아나고 말았지요.
해주댁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지요. 손에 넣었던 결정적 증거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만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저것만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여겼던 그 증거가 도리어 정현의 손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으니까요. 해주댁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벅이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더 빨리 보따리 생각을 했더라면. 아니다, 더벅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부족한 탓이다. 두 사람은 빈손으로 회생당에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봉구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교활한 자가 진작부터 부인을 살피고 있었구려. 증거를 빼앗겼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면목이 없습니다. 영감님, 다 잡았던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해주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약방을 빼앗긴 주인들에게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 약조했건만 도리어 증거를 적의 손에 넘겨준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현은 이제 진짜 차용증까지 손에 넣었으니 더욱 기고만장할 터였지요. 어쩌면 그 차용증을 불태워 없애 버릴지도 몰랐지요. 그러면 진실을 밝힐 길은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주댁은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해주댁은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지요. 바로 더벅의 머릿속에 그 모든 빈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 말이지요. 증거는 빼앗겼어도 진실을 아는 산증인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더벅아, 내 머릿속에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렇지? 네, 어머니. 저는 절대 안 잊어요. 죽어도 안 잊어요. 더벅의 그 말이 꺼져가던 희망의 작은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도리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이튿날 봉구가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게 한 가지 생각이 있소. 정현이 차용증을 빼앗아 갔다 하나 그것을 함부로 없애지는 못할게요. 어찌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 차용증은 정현이 약방들에게서 돈을 받아 낼 빌미요. 그것을 없애면 제 손으로 받을 근거를 없애는 셈이니 도리어 깊이 감춰두고 써먹으려 할게요. 해주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이 아직 정현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소. 다만 그자가 액수를 고쳐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더벅이가 원래 액수를 기억하지 않소. 약방 주인들이 증언해주고 게다가 그 절의 주지 스님까지 나서 준다면 말이오.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해주댁은 무릎을 쳤습니다. 빼앗긴 것은 종이 한 장이었으나 진실은 여전히 여러 사람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야지요. 부인은 빈손에서도 일어선 사람 아니오. 이번에도 능히 해낼게요. 세 사람은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치밀하게 정현의 흉계를 무너뜨릴 방도를 짜기 시작했지요. 한편 윤정현은 빼앗은 차용증 보따리를 손에 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죽은 형의 계집이 감히 나를 거스르려 들어? 어림없는 수작이지. 정현은 그동안 죽은 형의 차용증을 무기 삼아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약방들을 차례로 빼앗아 송촌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쫓아낸 형수가 어느새 약방을 일으켜 빼앗긴 약방 주인들을 규합하고 다닌다니 여간 거슬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참에 그 계집의 싹을 아주 잘라버려야겠다. 정현은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회생당의 약점을 캐기 시작했지요. 밀정을 풀어 회생당의 거래처와 자금 사정을 낱낱이 살핀 것이었지요. 날이 알아보니 회생당은 봉구라는 약재 거상의 도움으로 일어섰다 합니다. 그리고 마님 곁에는 셈이 비상한 거지 출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회생당의 살림을 도맡고 있다 합니다. 거지 출신 아이라 그 아이가 무엇을 안단 말이냐. 그것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님이 그 아이를 끔찍이 아낀다 하옵니다. 정현은 턱을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회생당은 봉구라는 자가 뒷배요. 그 아이가 약점이라 좋다 하나씩 떼어내면 그 계집은 절로 무너질 것이다. 정현은 밀정을 더욱 풀어 회생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회생당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자금은 어디서 나오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샅샅이 캐냈지요. 그렇게 정보를 모은 정현은 본격적으로 회생당을 무너뜨릴 계략에 착수했습니다. 정현은 회생당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봉구를 떼어 놓아야 한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봉구에게 사람을 보내 은근히 협박했지요. 봉영감,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회생당과 손을 끊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계속 어울리면 화를 입을 것이오. 나리의 뜻이오. 하지만 봉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가서 전하시오. 이 봉구, 의리를 돈에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죄 없는 약방 주인들을 등쳐 가산을 불린 자가 누구더러 화를 입느니 마느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오. 밀정은 머쓱해져 돌아갔습니다. 봉구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자 정현은 더욱 악랄한 수를 쓰기로 했지요. 둘째로 정현은 이간질에 나섰지요. 회생당의 거래처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지요. 회생당이 가짜 약재를 판다더라. 산삼이라고 속여 도라지를 팔았다는 구먼. 그 집마님이 본래 쫓겨난 과부라며 행실이 어떨지 누가 알겠나. 정연이 풀어놓은 헛소문이 송촌 일대에 쫙 퍼졌습니다. 멀쩡하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요. 마님, 큰일입니다. 거래처들이 거래를 끊겠다고 합니다. 가짜 약재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이. 해주댁은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약재를 다뤄온 자신에게 가짜 약재를 판다는 누명을 씌우다니요. 하지만 소문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 하며 사람들은 그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었지요. 회생당의 손님이 뚝 끊기고 약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이러다 회생당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더벅마저 울상이 되었습니다. 해주댁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정현의 흉계가 이토록 치밀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해주댁은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에는 진실로 맞서야 한다. 해주댁은 묘안을 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좌판을 펴고 사람들 앞에서 약재를 직접 감별해 보이기로 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회생당이 가짜 약재를 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려 보이겠습니다. 누구든 약재를 가져오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그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산삼이라며 약재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것은 산삼이 아니라 더덕입니다. 산삼은 뇌두의 마디가 또렷하고 잔뿌리에 좁쌀 같은 혹이 달리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지요. 산삼 값에 더덕을 산 것입니다. 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 내 이걸 산삼이라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약재를 내밀자 해주댁은 척척 그 진위와 등급을 가려냈지요. 이 녹용은 윗부분 분골이라 상품이고 이 폐모는 사천에서 온 천폐모라 약효가 있뜸입니다. 가짜를 파는 사람이 어찌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 눈썰미 좀 보게. 가짜 약재를 파는 사람이
어찌 저리 약재를 잘 알겠나. 헛소문이었구먼. 그러게 말일세. 회생당이 누명을 쓴 게야. 그날 장터의 감별 시연으로 회생당의 누명은 씻은 듯이 벗겨졌습니다. 도리어 회생당 마님의 신통한 안목이 더 널리 소문나 손님이 전보다 더 몰려들었지요. 정현의 이간질은 그렇게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정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이간질이 실패하자 마침내 가장 악랄한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든 것이었지요. 셋째로 정현은 관아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정현은 송촌 현감과 진작부터 결탁한 사이였지요. 뇌물을 바쳐 현감을 제 소나귀에 넣은 것이었지요. 삿도 회생당이라는 약방이 관아의 약재를 빼돌렸다고 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계집을 옥에 가둬주시지요. 허허, 윤진사 아우님 부탁인데 못 들어줄게 무어요. 부패한 현감은 정현의 청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의 포졸들이 회생당에 들이닥쳤지요. 회생당 마님은 오라를 받아라. 관아의 약재를 빼돌린 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관아 약재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잔말 말고 끌고 가라. 해주댁은 영문도 모른 채 오라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어머니, 더벅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포졸들은 매정하게 해주댁을 끌고 갔습니다. 회생당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지요. 정현의 사주를 받은 현감은 해주댁을 옥에 가두고 모진 문초를 가했지요. 내년이 관아 약재를 빼돌린 것을 순순히 자백하렸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어찌 자백한단 말입니까? 2년이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해주댁은 억울한 매질에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내 굴복하지 않았지요. 없는 죄를 인정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삿도 저는 평생 정직하게 약재를 다뤄 온 사람입니다. 관아 약재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정령 증거가 있거든 내보이십시오. 증거는 차차 만들면 될 일이지. 내년이 자백만 하면 그만이다. 현감의 그 말에 해주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정현이 꾸민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현이 시킨 일이로군요. 사또께서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백성을 지켜야 할 관아가 도리어 백성을 해치다니요. 닥쳐라. 전현의 입을 막아라. 현감은 제 발 저린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해주댁은 다시 옥으로 끌려갔지요. 없는 죄를 인정할 수는 없었지요. 옥에 갇힌 해주댁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밖에서는 더벅과 봉구가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현감이 정현과 한패이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더벅이 관아 앞에서 울며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시끄럽다며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지요. 봉구도 여기저기 아는 사람을 동원해 보았지만 현감의 위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현 그자가 관아까지 손에 넣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빈손에서 일으킨 회생당도 어렵게 모은 약방 주인들의 뜻도 정현의 무자비한 칼날 앞에 풍비박산이 날 위기였지요. 가장 깊은 어둠이 해주댁과 더벅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옥에 갇힌 해주댁은 차디찬 바닥에 누워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 새벽, 길에서 더벅을 만나던 순간, 봉구의 도가에서 다시 일어서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한바탕 꿈이었던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해주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2해 전 초롱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버린 것이 복이 되고 거둔 것이 기둥이 되는 법이지. 스스로 했던 그 말이 캄캄한 옥중에서 새삼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지요. 시댁에서 버림받았기에 더벅을 거두었고 그 거둔 아이가 이제 제 삶의 기둥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련도 언젠가 복으로 돌아올 씨앗은 아닐는지요.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벅이가 있고 진실이 있다. 해주댁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한편 밖에서는 더벅이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이대로는 안 돼. 어머니를 살리려면 더 높은 곳에 호소해야 해. 더벅은 봉구를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영감님, 송촌 현감이 정현과 한패라면 그보다 높은 분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가명이든 어디든 더 높은 분께 이 억울함을 알려야 해요. 봉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옳거니 어찌 그 생각을 못했을꼬. 마침 새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이 일대를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분께 호소하면 될 것이야. 암행어사요? 그래. 임금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니 현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게다. 어서 그분을 찾아보자. 꺼져가던 희망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더벅과 봉구는 그 길로 암행어사를 찾아 나섰지요.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비쳐 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더벅과 봉구는 사흘을 헤맨 끝에 마침내 암행어사를 찾아냈습니다. 어사는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인근 고을을 돌며 민심을 살피고 있었지요. 더벅은 어사 앞에 엎드려 울며 호소했습니다. 어사 또 제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는데 송촌 현감이 윤정현과 짜고 억울하게 옥에 가뒀습니다. 어사는 어린 더벅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근차근 말해보아라. 윤정현이 무슨 짓을 했단 말이냐. 더벅은 그동안의 일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정현이 죽은 형의 차용증을 거둬들여 액수를 부풀린 일, 그것으로 약방들을 강탈한 일, 형수를 누명 씌워 옥에 가둔 일까지. 그래서 저는 그 빚내역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방에 얼마를 빌려줬는지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외웁니다. 내가 그것을 외운다고? 네, 보화당 150냥, 회춘당 300냥, 재생당 200냥, 인수당 100냥, 광제당 150냥, 도합 900냥입니다. 그런데 정현은 이것을 갑절넘게 부풀려 약방들을 빼앗았습니다. 어사는 더벅의 또렷한 기억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비상한 아이로구나. 좋다. 내 이 일을 직접 밝혀주마. 어사는 봉구가 데려온 약방 주인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정현에게 약방을 빼앗긴 사연이 절절했지요. 어사의 눈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백성을 등쳐 가산을 불리고 관아와 결탁해 무고한 일을 옥에 가두다니.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어사는 그 길로 송촌관아로 향했습니다. 이튿날 송촌관아 동원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지요. 허름한 선비 차림의 어사가 동원에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내 이놈 송촌 현감은 어디 있느냐? 웬 놈이 감히 관아에서 소란이냐? 저자를 끌어내라. 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지요. 암행어사 출도요. 순간 동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암행어사라니. 송촌 현감은 듣거라. 내가 윤정현과 결탁해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둔 죄, 내 이미 다 알고 왔다. 당장 옥엔 회생당 마님을 풀어주어라. 현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해주댁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해주댁은 더벅을 보자마자 끌어안았지요. 더벅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모자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봉구도 곁에서 눈시울을 붉혔지요. 부인, 고생 많으셨소. 이제 다 끝났소.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사가 정현을 동원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이윽고 윤정현이 동원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현은 여전히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어사또 무슨 일로 소인을 부르셨습니까?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 내가 죽은 형의 차용증을 거둬들여 액수를 부풀려 약방들을 강탈한 일이 없단 말이냐? 당치 않습니다. 소인은 형님이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았을 뿐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받았는데 무엇이 죄란 말입니까? 정현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제 손에 부풀린 차용증이 있으니 그것만 들이밀면 그만이라 여긴 것이었지요. 차용증에 적힌 대로라. 그래, 그 차용증을 가져와 보아라. 정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차용증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보화당 400냥, 회춘당 700냥 하는 식으로 갑절도 넘게 부풀린 액수가 적혀 있었지요. 보십시오. 어사또. 이것이 형님이 빌려주신 돈의 증서입니다. 소인은 이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어사가 그 차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멀쩡한 차용증이었지요. 정현의 얼굴에 득이양양한 빛이 떠올랐지요. 이대로라면 제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여긴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사가 더벅을 불렀지요. 얘야, 이리 와서 이 차용증을 보아라. 내가 외운 것과 같으냐. 더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현이 더벅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한낱 거지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어사또 저런 천한 것의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하지만 어사는 손을 들어 정현을 제지했습니다.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얘야, 말해보아라. 더벅은 차용증을 한 장 한 장 짚어 가며 또렷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어린 더벅에게 쏠렸지요. 이 차용증에는 보화당이 400냥이라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150냥입니다. 무진년 10월 초사흘 윤석영 어른께서 보화당 주인 김서방에게 150냥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를 따라 그 자리에 있었고 보화당 주인이 손도장을 찍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또 이 회춘당 차용증에는 700냥이라 적혀 있으나 진짜는 300냥입니다. 기사년 정월 보름 회춘당 주인 박노인이 빌린 돈이 300냥이었습니다. 이자는 한 해에 한 푼, 그것이 윤석영 어른의 약조였습니다. 더벅의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날짜며 액수며 사람 이름까지 마치 눈앞에서 있는 듯 술술 나왔지요. 재생당 200냥, 인수당 100냥, 광재당 150냥, 모두 합하여 900냥입니다. 그런데 이 차용증에 적힌 것을 다 합하면 2000냥이 넘습니다. 무려 갑절도 넘게 부풀린 것입니다. 동헌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리 소상이 안단 말인가. 날짜에 사람 이름까지 다 맞히는구먼. 어사가 정현을 노려보았습니다. 윤정현, 들었느냐? 이 아이가 외운 액수와 내 차용증이 어찌 이리 다르단 말이냐. 정현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어사또, 저 아이가 외운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입니까? 한낱 기억일 뿐이지 않습니까? 차용증은 엄연히 여기 있고 거기 적힌 액수가 곧 증거입니다. 정현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더벅의 기억이 정확하다 한들 그것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으면 한낱 말에 불과했으니까요. 어사도 잠시 고심하는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봉구가 앞으로 나섰지요. 어사또 증인이 있습니다. 차용증에 손도장을 찍은 약방 주인들이 모두 살아 있습니다. 저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될 일입니다. 어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약방 주인들을 들라하라. 이윽고 보화당, 회춘당, 재생당의 옛 주인들이 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사가 그들에게 물었지요. 너희가 윤석영에게 빌린 돈이 각각 얼마였느냐? 사실대로 고하라. 보화당 주인 김서방이옵니다. 소인이 빌린 돈은 150냥이 틀림없습니다. 저 차용증에 적힌 400냥은 거짓입니다.
회춘당 박 노인이옵니다. 소인은 300냥을 빌렸을 뿐 700냥은 당치도 않습니다. 약방 주인들의 증언이 더벅의 말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새파래졌다 했지요. 저것들이 짜고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어사또 속지 마십시오. 닥쳐라. 어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어린아이의 기억과 약방 주인들의 증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들어맞는데 이것이 어찌 짜고 한 거짓이란 말이냐. 내 차용증이야말로 액수를 고쳐 쓴 위조렸다. 정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발악했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 차용증이 위조라는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원 밖에서 한 노승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청룡사의 주지 스님이었지요. 더벅과 봉구가 어사를 찾아 나설 때 봉구가 미리 사람을 보내 스님을 모셔온 것이었지요. 어사 또 소승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스님은 뉘시오? 청룡사 주지올시다. 몇 해 전 윤석영 어른의 일을 보던 약재 행상이 소승에게 보따리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 안에는 약방들이 손도장을 찍은 진짜 차용증 원본이 들어있었지요. 정현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보따리는 내가. 정현은 그만 제 입으로 말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사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지요. 방금 무어라 했느냐. 그 보따리를 내가 어쨌단 말이냐. 정현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그 보따리를 얼마 전 회생당 마님과 저 아이가 찾아갔습니다. 한데 절을 나서는 길에 웬 사내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갖다 들었습니다. 어사 또 그 사내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사가 정현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윤정현, 내가 진짜 차용증 원본을 빼앗아 감춘 것이렸다. 내 차용증이 떳떳하다면 어찌 원본을 빼앗아 숨겼겠느냐. 당장 그 원본을 내놓아라. 정현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4세기 된 정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사의 명으로 정현의 집을 수색하니 과연 깊숙이 감춰둔 진짜 차용증 원본이 쏟아져 나왔지요. 거기 적힌 액수는 더벅이 외운 것과 약방 주인들의 증언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지요. 보화당 150냥, 회춘당 300냥, 재생당 200냥. 정연이 부풀려 위조한 차용증과 나란히 놓고 보니 그 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윤정현, 정현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지였던 아이의 기억, 빼앗긴 약방 주인들의 증언, 그리고 노승이 지켜낸 진짜 차용증.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정현의 흉계를 마침내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동원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지요. 옳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어린 것이 큰일을 해냈구나. 해주댁은 더벅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지로 떠돌던 아이가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된 것이었지요. 이래도 발뺌하겠느냐. 윤정현, 어사가 호통을 치자 그동안 정현의 밑에서 꾸준히를 도맡던 하수인 하나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다 아뢰겠습니다. 차용증을 고쳐 쓴 것도 절에서 보따리를 빼앗아 온 것도 다 윤정현 나리가 시킨 일입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믿었던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정현은 그만 넋이 나갔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날이 소인도 살아야지요. 날이 혼자 지으신 죄, 어찌 소인이 같이 죽겠습니까? 하수인의 배신에 정현은 마지막 발판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어사는 정현의 죄상을 낱낱이 밝힌 뒤 엄한 판결을 내렸지요. 윤정현은 듣거라. 너는 죽은 형의 유산을 가로채고 차용증을 위조하여
무고한 약방들을 강탈하였다. 또한 관아와 결탁하여 죄 없는 형수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빼앗은 약방을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가로챈 재물을 백성에게 갚으라. 그리고 내 죄를 물어 가산을 정몰하고 멀리 귀양을 보내노라. 어사또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정현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포졸들이 정현을 끌고 나갔지요. 끌려가던 정현은 마지막으로 해주댁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수님, 소인이. 하지만 해주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한때 송촌에서 손꼽히던 부자가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송촌 현감도 파직되어 벌을 받았지요. 정현과 결탁해 백성을 괴롭힌 죄였지요. 속이 다 시원하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구경하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악한 자가 마침내 죗값을 치르는 순간이었지요. 판결이 끝난 뒤 어사는 해주댁을 가까이 불렀지요. 부인,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부인의 고든 절개와 저 아이의 비상한 재주가 아니었다면 이 흉계는 영영 묻힐 뻔했소. 모두 어사또의 밝은 판결 덕분입니다. 아니요. 내 한 가지 묻겠소. 빼앗긴 약방들을 어찌하면 좋겠소.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되 그 운영은 부인이 맡아주시는 게 어떻겠소. 부인만 한적임자가 없으니 말이오. 해주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손히 답했습니다. 약방은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약재와 미천을 대어 돕겠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재물은 가난한 병자들의 약값으로 쓰이게 하고 싶습니다. 어사가 크게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릇이 큰 사람이요. 부인 같은 이가 있어 이 고을이 복을 받겠구려. 그리하여 빼앗겼던 약방들은 모두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해주댁은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아낌없이 도왔지요. 또한 정연이 가로챈 재물로 가난한 병자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시약소를 열었습니다. 시약소가 문을 열던 날 송촌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요. 세상에 약값이 없어 죽어가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회생당 마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먼. 오랜 병에 시달리던 노인이 약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내 평생 이런 적선은 처음 받아보. 갚으실 것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도 형편이 펴거든 더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세요. 그것이 제게 갚는 길입니다. 해주댁의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화당 김서방을 비롯한 옛 약방 주인들도 해주댁의 도움으로 모두 약방을 다시 열었지요. 마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영 길바닥 신세였을 거요. 이 은혜 죽어도 안 잊으리다. 약방 주인들은 저마다 해주댁을 은인으로 받들었습니다. 회생당은 송촌에서 가장 큰 약방이 되었고 해주댁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해주댁은 재물을 제 욕심으로 쌓지 않았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병든 이를 보살피며 죽은 남편의 뜻을 받들었지요. 이것이 다 죽은 그분의 뜻이란다. 백성을 위해 베푸셨던 그 마음을 내가 이어가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그런 해주댁을 두고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그 무렵 봉구가 해주댁을 찾아와 두 손을 맞잡았지요. 부인, 내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소. 40년 전 부인 할아버님께 진 빚을 이렇게 부인을 도와 갚게 되었으니 말이오. 영감님, 무슨 말씀이세요? 도리어 제가 영감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걸요. 아니요. 부인이 이리 보란 듯이 일어서 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요. 죽은 부인의 할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봉구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가 40년을 돌아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었지요. 봉구의 딸 초롱도 해주댁의 곁에서 함께 기뻐했지요. 언니 정말 잘 됐어요. 언니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다니 저는 제 일처럼 기뻐요. 다 너희 식구 덕분이란다. 초롱아.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행이 맺어준 인연이 이토록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다시 세월이 흘렀지요. 더벅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해주댁은 더벅을 정식으로 양자로 들여 회생당의 살림을 모두 물려주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 큰 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요? 그럼 너만큼 셈이 밝고 마음이 바른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한 가지만 잊지 마라. 무엇입니까, 어머니? 해주댁은 더벅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버린 것이 복이 되고 거둔 것이 기둥이 되는 법이란다. 내가 시댁에서 버림받지 않았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거두지 않았다면 오늘의 회생당도 없었을 게야. 그러니 너도 늘 가진 것을 베풀고 약한 이를 거두며 살 거라. 그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란다. 더벅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모자는 마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빈손으로 소슬대문 밖에 내쳐졌던 과부와 길바닥을 떠돌던 거지 아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봄날이었지요. 해주댁은 더벅과 함께 송촌 장터 어귀를 지나고 있었지요. 바로 2해 전 빈손으로 쫓겨나 주저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더벅아,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주먹밥을 받으셨던 곳이지요. 그래, 내가 가장 비참했던 자리이자 너를 처음 만난 자리란다. 해주댁은 그 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였지요. 대문이 쾅 닫히던 그 매정한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지요. 자식도 못 보는 계집이라며 내쫓기던 그 새벽 눈물조차 나오지 않던 그 막막함. 하지만 지금은 곁에 듬직한 아들이 있고 든든한 살림이 있으며 고을 사람들의 존경이 있었습니다. 더벅아, 만약 그때 내가 시댁에 끝까지 붙어 있었다면 지금 나는 어찌 되었을까? 글쎄요. 아마 평생 죽은 듯이 숨죽이고 사셨겠지요. 그래, 쫓겨난 것이 도리어 나를 살린 게야. 사람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 해주댁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그 자리가 돌이켜보니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준 것이었지요. 때마침 한 거지 아이가 그 길섭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해주댁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떡 한 덩이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얘야, 이거 먹으렴. 그리고 힘을 내거라. 사람 일은 모르는 게야.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 곧게 지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단다. 거지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옛날의 더벅 같았지요. 더벅도 곁에서 그 아이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 주었지요. 두 모자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은 돌고 돌아 송촌고을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세상에는 버림받아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린 것이 복이 되고 거둔 것이 기둥이 된다는 말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민 따뜻한 손 하나가 끝내 한 고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지요. 참고 견딘 자애하는 하늘이 대신 갚아주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송촌 땅의 따뜻한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